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국가는 분단을 겪고 국토는 황폐해집니다. 1953년 휴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지죠.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생산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는데 북한의 피난민들까지 대거 남하하고 해외 동포까지 귀국하면서 인구는 오히려 늘었어요. 생산은 어려운데 인구는 많으니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경제에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것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생필품 확보였어요. 그 시절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텼을까요? 전쟁은 끝났는데 우리 경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1950년대에는 물자 부족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품 생산의 국산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이루려는 정책이었죠. 그러나 아무 토양도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산업화를 이루려면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50년대에도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시행됩니다. 수입은 쿼터제를 시행하는 등 통제를 했고요. 반면에 수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적극 권장했습니다.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관세율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당시 관세율이 평균 30에서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내 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에는 고율로 과세하고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시설재에는 저율로 과세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재에는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즉, 가공도가 높을수록 고율 과세하는 체증적인 관세 구조를 도입하여서 국산 완제품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높은 관세율은 비단 산업보호만을 위했던 것은 아니에요. 전쟁 이후 경제가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수입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고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제를 제대로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결국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사치제에 대한 고율 소비세로 걷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전쟁 이후 원조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경제사에서 해방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원조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조 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죠. 역사는 경로 의존성을 띈다는 점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한번 시작된 역사는 정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나라는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1945년부터 1961년까지 16년간 원조를 받았습니다. 1945년부터 한국전쟁 이전인 1949년까지는 미국 정부의 원조만 집행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유엔의 원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엔의 원조를 보면요, 1950년부터 56년까지는 크릭 원조가 주를 이룹니다. 이 원조는 민간 구호 원조이기 때문에 전쟁과 전후에 구호물자를 제공했어요. 크릭 원조는 총 4억 6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조 덕분에 200만이 넘는 피난민과 월난민이 전쟁 기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51년부터는 운크라라고 해서 유엔 한국 재건단 원조가 시작됩니다. 1960년까지 집행됐고요. 우리나라 전후 경제 재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원조 중에서 70% 정도가 시설재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원조 규모는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휴전 이후부터는 미국의 원조가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은 해방 직후 1945년부터 1949년까지 가리오아 원조라고 하는 원조를 제공합니다. 이 원조는 점령지역 구호 원조로 점령지역을 기근과 질병에서 보호하고 긴급 구호와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원조였어요. 1952년 8월에는 미국 대통령 특사 마이어와 한국 정부 대표 백두진 재무부 장관이 한미경제조정협정, 이른바 마이어 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은 매우 중요한 협정이었는데요. 미국의 원조와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서울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조물자를 어떻게 쓸지를 협의했어요. 마이어 협정에 의해 휴전 후 미국은 대외사업처 국제협조처 원조로 17억 4천만 달러를 우리나라에 제공합니다. 이렇게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우리가 유엔과 미국에 받은 원조는 무려 31억 달러에 달하였어요. 이는 동기간 미국이 외국에 공유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원조는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3년 미국의 원조 금액은 1억 9,400만 달러였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10% 이상이었어요. 1956년에는 미국의 원조 금액이 3억 2,700만 달러였는데 국민 소득의 무려 13% 이상을 차지하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50년대에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내면서 미국 원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에는 명암이 존재합니다. 먼저 암부터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농업의 피폐화예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크게 없습니다. 미국의 잉여 생산물이 원조로 대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농업 기반이 크게 파괴되었거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은 이미 원조 도입 전부터 좀 정체되고 있었다라고 한 얘기도 있긴 합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연간 5% 정도였는데요. 이때 제조업, 2차 산업의 성장률은 13% 정도에 달하였습니다. 반면 농업의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 불과한 한 2.6% 정도였어요. 물론 여기에는 1956년에 발생한 큰 흉년이 원인이 컸지만 농자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억압적인 농업 정책도 일조합니다. 1951년 정부는 임시토지소득세법을 제정합니다. 토지세를 현금으로 내지 말고 쌀로 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였고 도시의 식량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농가의 수치율이 15에서 28%에 달하였어요. 그나마 56년부터 임시토지소득세율이 좀 낮아졌고요. 57년부터는 쌀과 곡식이 좀 시장 거래로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1956년에 미국의 PL480 원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원조로 인해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PL480은 1954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인데요. 미국은 자국에서 남는 농산물을 저개발국에 대량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1957년부터 한 58년에는 쌀의 원가도 못 건질 정도로 쌀 가격이 폭락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비스업의 비대화입니다. 전쟁과 휴전으로 생산시설은 파괴됐죠. 원조 물자가 근데 대거 들어오면서 이 원조 물자의 배분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커집니다. 53년 휴전 당시 3차 산업의 비중이 GDP 대비 38%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조가 정점이었던 1959년에는 3차 산업의 비중이 43%까지 증가하고요. 제조업, 즉 생산 부분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0년대 2차 산업은 GDP 대비 10에서 13% 수준으로 아직은 좀 빈약하였습니다. 생산은 빈약한데 유통 등의 서비스업이 발달하면 중간 마진만 자꾸 늘어나죠. 그럼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죠. 자, 세 번째,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원조 받아 이를 기업에게 이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장 환율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배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과 정부의 정경유착 등 특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1달러가 1,000원에 거래되는데 이 달러를 기업들에게 300원에 주면 기업들은 1달러를 300원에 받아서 시장에 1,000원에 팔죠. 그럼 당연히 700원의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기업들은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와 유착관계를 맺었고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적산불화보다 이 미국 달러 원조의 불화 과정에서 재벌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유엔의 원조로 인해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명예에 해당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1953년 이후부터 달성한 5%의 경제 성장률은 당시 상황에선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이 유지되는 건 더 어렵죠.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경제 성장은 유지가 되지 잘 않습니다. 한국은 달러 불화로 대기업이 탄생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설비를 늘린 것이 물론 비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자본 축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지적하진 않았지만 경제 원조만큼 중요한 것이 미국의 군사 원조예요. 이 부분은 보통 우리나라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미국 측 자료에 따르면 경제 원조 16년 동안 군사 원조는 경제 원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미군이 발주한 군사용 도로, 교량 이런 인프라 사업을 또 수주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선진 기술을 또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인재가 크게 부족한 가운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또 다녀오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군 조직은 매우 선진적인 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위기를 좀 돌려서 원조 경제 시기에 자본 축적 주역이었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산업을 꼽는다면 삼백산업이었어요. 자, 삼백산업은 제당, 제분, 면직물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흰색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삼백산업이라고 불렸고요. 그야말로 먹고 입을 것이 없던 아주 가난한 시절에 가장 중요한 소비재 산업이었죠. 소비재 산업의 수입 대체로 시작된 산업화는 점차 자본재, 중간재 수입 대체화로 이어졌고요. 따라서 삼백산업이야말로 우리나라 현대 기업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백산업 중 지금도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식품기업인 제일제당입니다. 이미 사명에서도 제당업, 즉 설탕 제조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 최초의 제당 회사이고요. 적산불화 없이 성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설탕 제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본 집약적이에요. 설탕은 사탕수수를 압착하고 당액을 추출하여서 이를 정제 혹은 농축해야 얻을 수 있기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갑니다. 제일제당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삼성그룹 회장인 이병철이 1953년 8월에 부산 점포동에서 설탕 공장을 지으면서 창업했어요. 한국 최초의 제당 공장이자 삼성그룹 최초의 제조업이었죠. 적산불화 없이 창업한 제일제당은 1951년 이병철이 창업한 삼성물산이 전쟁터에 버려진 탄피를 모아서 마련한 종잣돈으로 시작하였다고 해요. 미국이 원조로 준 원당을 통해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제일제당은 1958년 제분사업도 시작했지만 제분업은 대한제분이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한제분은 못 들어보셨더라도 곰표 밀가루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는 곰표 맥주까지 나왔죠. 곰표가 대한제분의 브랜드입니다. 업력은 사실 한국제분이 더 오래됐는데요. 한국제분은 중간에 다른 데 인수되면서 지금은 대한제분이 남아있죠. 대한제분은 1952년에 이한원, 김용성, 전택포 이 세 명이 인천 월미도에서 설립했어요. 해방 이후 이한원이 일본 제분 공장을 귀속재산으로 불화받아서 설립을 했는데 한국전쟁으로 공장이 모두 파괴되었고요. 이후 공장 복구를 거쳐서 1954년 7월에 조업을 재개합니다. 다음은 면직업의 백양이 있죠. 여러분 의류업체 BYC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BYC는 백양이 1985년 론칭한 브랜드명이었는데 지금은 사명이 되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속옷 메리아스 하면 BYC였어요. 그 백양은 1946년에 한영대가 전북 정읍에서 백부, 큰아버지죠. 백부의 양말 공장을 인수해서 세운 한흥 메리아스 공장이 모태예요. 백부가 포목점과 간의 수공업 형태로 수동 양말기 4대, 수동 횡편기 2대, 직공 5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한영대에게 인수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하죠. 그런데 백양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계기는 1955년 창경원, 지금의 창경궁에서 광복 10주년 행사로 열렸던 우리나라 최초 산업박람회입니다. 이때 백양의 전신 함흥 메리아스의 네일을 출품했는데 대회장상을 수상합니다. 이후 국산 메리아스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죠. 이외에도 해방 이후에 적산불화 없이 성장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은 사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이 있고요. 현대, LG, 롯데, 코롱, 태평양, 지금 아모레퍼시픽 등이 있죠. 현대제철, 모태 일부가 일제 귀속재산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동안 공기업으로 관리되다가 현대그룹이 한참 후인 1978년에 이를 인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직접적으로 적산불화에 의해 성장한 기업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우리는 원조로 자본을 만들고 기업을 세웠고요. 경제를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구조는 그때와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